너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읽기 독서 권장방송 제일로 중지자 둘. 저는 김교희입니다. 조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잘 지냈습니까? 일주일 만이네요. 네. 이제 약간 뭐랄까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는 느낌. 드디어 느낌적인 느낌. 어떤 석 달의 슬럼프를 딛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다. 후유증이 많았어요. 본 궤도에 올랐다가 35화 만에 본 궤도에 올랐다 이거죠. 이제 김 기자만 제때제때 독서를 해주면 궤도에서 이탈할 일도 없을 텐데. 전 지금까지 독서를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죠. 아슬아슬했죠. 사사하지. 이제 중간 장편 한번 들어가면 이제 다시 한번 방금도 4분 전에 하나 또 읽고 왔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내 안경 안 써잖아요. 네. 이게 안 써버릇하니까 이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안경 꼭 안 써도 되는 거잖아. 선배 어떻게 그 멋으로 쓰는 거잖아. 선배도 멋으로 쓰는 거잖아. 저는 지금 다시 30년 넘게 안경을 썼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더 허전해요. 저도 허전했는데 극복을 못했어요. 술을 먹을 때마다 없어져서 술값보다 안경값이 없어진다고? 더. 술값보다 안경이 이제는 붙어 있지 않는 거지. 그렇지. 저는 이렇게 코랑 붙어 있거든요. 아니 어제도 잃어버렸어? 네, 저 안경 술 먹고 어제 어제 잊어먹었어요? 어제 제 안경 쓰고 가신 분 찾습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싼 건 아니죠. 안경 사이즈 렌즈. 본인한테 잘 어울린다고 좋아하더니 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안경 못 쓰고 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 술을 먹지 말았어야 됐어요. 자, 일단 지난주 우리 권여선 작가의 봄밤 했죠. 그게요. 죄송한데요. 봄밤이 맞대요. 그래? 대국민 사과. 봄밤. 사과하시죠. 제가 참 제 위치에서 알아야 될 발음 기호도 제대로 모르고 봄밤 울림소리가 된소리로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시 착각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봄밤으로 읽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몰랐는데 뭘 사과해요. 봄밤! 그래! 봄밤은 좀 이상해. 저의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사과를 하나? 그러니까 봄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 빠밤 정보라 작가의 Cursed Rabbit. 버니인데요. Bunny. Cursed Bunny입니다. 귀여운 저주토끼. 인형의 의미로. 예쁜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야라는 이 문구가 실려 있는 저주토끼인데요. 자, 일단 이건 우리 시대의 소설은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중간에 화제가 되는 책이어서 한번 기사에 최근에 많이 다뤄져서 일단 요거 한번 도대체 뭐길래? 어떤 책이길래 우리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Cursed Bunny가 Man Booker 상 후보에 올랐냐 이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뭡니까? 이제 또 소설 얘기하면서 하죠. 그럴까요? 네네. 자, 여러분 이 책이 요즘에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거 요새 또 매진 사례. 진짜. 네.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들은 막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교보문고 가면은 막 절판, 없음. 절판이어서 네.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 없어서 중고 알라딘 중고 매장 가야 있고 그런 경우 많은데 이거는 지금 핫한 판다. 지금 없어 못 파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일단 맨부커상 그 부커상이죠 지금은. 그렇죠. 북커상. 이게 맨 그룹이 수원을 하다가 때려쳐서 부커상 된 거죠. 한강편에서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죠. 아무튼 근데 지금 맨 부커상인가? 북커상. 부커상이죠. 네. 자, 근데 이 상에 대도시의 사랑법 후보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상이 처음에 3월에 롱 리스트를 발표하고 롱 리스트. 그러니까 1차 후보. 1차 후보. 그 다음에 몇 편 정도? 그게 13편. 그럼 뭐 엄청 롱도 아니네. 3월 초에 이제 그걸 발표했어요. 거기에 박상영 작가의 우리가 했던 대도시의 사랑법하고 이 책이 들어갔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같은 번역가예요. 안톤 허라는 번역가가 안톤 허님이 좋은 분이네. 귀인이네. 네. 귀인이야. 이 북커상은 북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이잖아요. 네.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상금을 나눠야 돼. 번역. 번역하고. 네. 그러니까 같이 후보에 오르는 거예요. 안톤 허님. 네. 그래서 13편이 그 당시에 이제 롱 리스트로 발표가 됐고 안톤 허님도 한번 책 읽기 한번 보실 수 있나요? 안톤 허님이 사실은 안톤 허가 이거를 보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 책 얘기 되네 하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라 작가보다도 더 거물이 되셨죠. 그게 이제 딱 흙 속의 진주. 그렇지. 뻘 속의 진주를 딱 꺼내서 싹싹싹 가공해서 빠밤 이렇게 내놓는 그런 분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정보라 작가는 등단한 작가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냥 상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완전 무명 작가였고 이 출판사 아작이라는 출판사도 굉장히 좀
규모가 그렇게 큰 출판사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대형 출판사는 아니잖아요. 이분은 저 슬라브 문학 공부하신 그냥 박사.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러시아와 SF 강의하고 계시고 디지털 작가상 모바일 부문 우수상 그리고 SF 어워드 단편 부문 본상 이런 걸 수상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소설가들 같은 막 이상문학상 이쪽이랑 결이 완전 다른 주류 문학에서 인정받는 작가가 전혀 아니었는데 이 안토노가 이 책을 이거는 유럽에 먹힌다라고 판단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진짜로 먹혔죠. 그래서 3월 초에 그 13편이 발표가 되고 최근에 2주 전에 그 숏리스트 6편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박상현 작가 빠지고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올라갔죠. 그래서 근데 13편 중에서 K 문학이 2개나 올라갔다는 거는 이거는 주모 불러야겠는데. 그러니까 국뽕이 좀 차오르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기사에서도 가끔 헷갈리는데 맨부커상 후보에 뭐 한강 황석영에 이어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숏 리스트는 한강밖에 못 올랐어요. 6명. 황석영 선생은 롱 리스트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추려졌어. 당시 2018년에 한강 작가는 2번 올랐어요. 그래서 처음 오른 게 이제 채식주의자로 상을 탔고 그 다음에 2018년에 흰. 네, 그게 또 2차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2차까지 올라간 건 사실 한강에 이어 2번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문학상 중에서 그 부커상에 우리나라가 좀 잘 올라가네요. 뭐 최근에 이제 막 번역이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뭐 부커상은 이제 노벨 문학상과 프랑스의 공쿠르상 하고 이거 3대 문학상이라고 하죠. 근데 뭐 사실 저는 뭐 그게 뭐 너무 이렇게 3대 문학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를 뭐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권위 있는 상이고 사실 한국 소설에 관심 없는 뭐 어디 저 유럽 어디 독자들도 부커상 탔다 그러면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충분히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 짧으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책은 오래된 책들이어서 이게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는 게 뭐 큰 게 아니지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포가 좀 취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작권 뭐 우리가 소설 얘기 우리끼리 하는데 저작권이 뭐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해. 소설을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쵸. 감상은 우리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모르시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정렬 기자가 1분 1분 만에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목은 저주토끼인데 이게 다 저주토끼가 아니라 단편 첫 번째 단편 제목이 저주토끼 10편의 단편이 들어있어요. 10편 단편 중에 첫 번째 단편이 저주토끼. 내용이 어떤 건지 1분 만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 죽은 할아버지가 날마다 찾아와서 손자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데 이 집안은 저주를 하는 물건을 만드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릴 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마을의 유명한 술도가예요. 술을 빚는 집안인데 굉장히 그 마을에서 존경받고 신망받는 집안이었는데 영세하니까 이 할아버지의 친구가 공부를 해서 이 술도가를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큰 업체로 키우려고 이제 막 경영일선에 뛰어듭니다. 그때 경쟁업체가 흑색 선전을 하죠. 저 술도가는 공업용 알코올로 술을 만든다. 그래서 이 집이 쫄딱 망하고 할아버지의 친구는 결국 자살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저주의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면 안 된다는 불문율을 깨고 저주 토끼를 만듭니다. 이걸 만지면 저주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그 원수의 집안에 갖다 놔요. 그래서 손자가 처음에 만져서 토끼들이 뇌를 갉아먹고 아버지가 만졌으니까 할아버지 친구의 아들이죠. 뼈를 갉아먹고 결국은 그 된다. 그 뒤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말은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그거 그래 너무 재밌잖아 이건. 내가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게 봤다. 완전 재밌죠. 그리고 이 뒤에 것도 그렇고 일단 저주토끼 얘기만. 근래에 들어서 처음으로 근래가 아니고 저는 책 읽으면서 이렇게 막 쭈뼛 서고 섬뜩하고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간만에 네. 저주토끼. 네. 일단 저주토끼 얘기만 일단 하면 저주토끼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 알겠지만은 갑자기 토끼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토끼가 인형이 전등이에요. 나무 밑에 토끼가 이렇게 이쁘게 있어서 등을 만지면 그러니까 되게 옛날인데 일제시대 가까운 시대인데 되게 잘 만들었어. 등을 쓰다 보면 불이 들어오는 전등인가봐. 그게 이제 이 집안이
저주하는 뭔가 이렇게 영매가 되는 물건을 만드는 집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이제 액자식 구성인데 이 할아버지 또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그 살아계신 할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의 귀신이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집안 얘기를. 그래서 이 집안은 이제 뭔가 저주의 물품을 만드는 집안인데, 그러니까 약간 점쟁이, 저 신령술 뭐 이런 경계선에 있는 무당? 네, 무당 뭐 이런 이제 그런 집안인가 봐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면 이제 일제 시대 거의 무렵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 아주 절친하고 괜찮은 집안의 친구. 근데 그 집안은 술을 만드는 아주 전통주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저는 이게 재밌었던 게 그 전통주 우리 소주가 오염되는 과정이 잘 나와. 원래 소주도 전통 증류식이었잖아요. 소주 꼬리에다가 받아서 그렇게 정식하게 술을 만드는 집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약간 이제 혼식 장려하고 쌀 소비 그 맛 좀 줄이려고 술을 쌀로 만드는 걸 금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희석식 소주가 나오는데 이 집안은 되게 인품과 어떤 신망에 비해서 불행하게도 정치적인 로비력이 제로여서 당시에 군사 정권에 막 줄을 대고 있던 다른 경쟁 업체가 이제 로비를 통해서 고사 작전에 들어가죠. 거기다가 이제 흑색 선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술집은 알코올을 공업용 알코올을 쓴다. 이거 뭐 흑색 선전에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집이 결국 망하고 할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경영을 이제 맡아서 뭔가 해보려던 그 친구도 결국 자살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집안의 불문율을 깨고 개인의 어떤 원한을 갖고 저주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뢰가 들어온 걸만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 저주 토끼를 만들어 갖고 근데 이게 상대가 그걸 만져야 저주가 이제 효력이 발생하거든. 손을 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뭐 그 원수는 이제 그 경쟁 업체의 사장이잖아. 그 사장실까지는 갖다 놔. 어떻게든 네.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근데 뭐 사장이 만지는데 실패하고 그게 창고로 가요. 근데 그때부터 밤마다 이건 그냥 전등인데 토끼가 번식을 해갖고 창고에 모든 걸 다 갉아먹어. 뭐 서류니 뭐 무슨 돈이니 뭐 다 갉아먹어.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 사람들이 쥐가 왔구나. 그래서 막 쥐 잡는 소탕 작전도 하고 이게 소문이 막 흉흉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 불러서 약간 좀 시음회 같은 걸 여는데 그때 이제 손자가 지루해갖고 이 사장의 손자가 시음회가 뭐가 재밌겠어요. 그 창고로 들어가서 놀다가 그 토끼를 발견하고 이거 너무 예쁜데 하고 딱 할아버지한테 이거 나 가져도 돼요? 그 집으로 갖고 오죠. 그때부터 이렇게 만지고. 근데 그때부터 애가 점점 멍청해진 거야. 점점 바보가 돼. 알고 보니까 토끼가 먼저 뇌를 갈아먹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죽어요. 그래갖고 이제 슬픔에 잠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장의 아들이죠. 손자가 죽었으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생전에 애지중지했던 이 토끼를 또 부여잡고 이러면서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침대에서 한 발을 틱 들이면 발이 뚝 부러지고 손을 짚으면 손이 뚝 부러지고 토끼가 이번에는 뼈를 갉아먹기 시작해요. 결국 이 아버지도 죽어요. 그리고 번식한 다른 토끼들은 계속 이 회사의 비품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모든 장부가 다 훼손이 되고 이 회사의 모든 재정적인 기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돈 내놓으라고 나오고 채무자들은 돈 빌린 적 없다 튀고 나중에는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어. 정권이 바뀌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결국 이 회사는 망하고 병원비, 손자 아들이 막 거의 이제 나중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병원비 물고 그래서 결국 그 사장도 자살해요. 저주 토끼가 제대로 역할을 한 거죠. 그게 일단 계략적인 저주 토끼의 활약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토끼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판타지 이야기긴 한데 읽으면서 좋았던 거는 통쾌해. 오 지대로 복수하는 모습이 통쾌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여기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토끼는 그때부터 다른 거를 갈기 시작했다. 이게 뭘까? 읽다 보니까 뇌를 갔나 보다. 막 이렇게 약간 약간 섬뜩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묘사가 되게 잘 돼 있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비현실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제대로 권선징악을 하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그 토끼라는 그 소재 자체가 너무 섬뜩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꼬리랑 귀가 약간 까만 하얀 토끼인데 뭐 정말 예쁘니까 그 손자도 와서 막 쓰다듬고 애지중지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뭐 보통 12지 신 하면은 뭐 호랑이니 뭐 용이니 이런 거
토끼가 이렇게 뭔가 저주의 대상이 된다니까 더 섬뜩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빠르게 전개가 돼서 네. 일단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비현실적인 내용을 딱 싫어하는 긴 한데 그러니까 토끼 전등을 갖다 놓는다는 데까지는 현실적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걸 이제 창고에 갖다 놓는데 그때부터 토끼가 번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피해가 나오는 게 조금 이제 거기서 힘들어지죠. 그죠? 아 토끼가 번식을 한다고 거기서? 걔가 이제 종이를 갉아먹는다고. 부터 이제 이걸 산을 내가 넘어야겠구나. 근데 그 산을 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저는 이제 SF나 이렇게 SF는 괜찮아 설정이 뭐 있으니 근데 이건 이제 완전 생 판타지잖아요. 생 판타지. 이것도 약간 왜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 현실 기반의 일인데 여기가 판타지 세상이다. 여기가 지금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야. 그럼 토끼가 뭘 해도 이상하지 않지? 토끼가 말해도 뭐 이상하지 일단 않아. 우리 내려놓고 보니까 근데 여기 완전 이제 현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불행과 비극은 현실적인데 그걸 가져오는 저주는 너무 판타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뛰어넘게 만들려면은 전개가 너무 재밌거나 묘사가 되게 탄탄하거나 뭔가 설득시킬 만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이게 납득되기 시작한 거는 그 할아버지의 그 원한이랄까? 저주를 걸게 만든 이유 같은 게 너무나 절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절실해서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지 저주를 내가 내리고 싶다는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이 과정 자체 이 과정은 토끼 저주가 옮겨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막 갉아먹으면서 없어지는 피해 규모 같은 게 되게 재밌게 현실적으로 잘 묘사가 돼 있어요. 금고 안에 있는 것도 갉아먹어. 나중에 이제 체념을 하죠 그냥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저주의 효력이 있는 이 집안은 진짜 무서운 집안이니 이거 못하는 게 없을 거야. 저는 그래서 혹시 뒤에 연락처가 있으면 진짜 부탁하고 싶다. 이거 맘만 먹으면 진짜 푸틴도 잡아놓을 수 있고 그쵸. 뭐 나라 하나 그냥 절단나게 할 수 있겠더라고. 그 정도의 위력이에요 토끼는. 어. 그런데 저는 다 읽고 나서 끝에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여기서 저주라는 게 일본 속담에 이제 내가 누굴 저주하려면은 무덤 2개 파놔야 된다. 나도 들어갈 때를 나도 저주를 받는다 얘기를 했는데 스포일러 얼러트 안 해요? 스포일러 내 얘기를 그렇게 막아놓고 스포일러 예. 스포일러. 근데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게 할아버지의 그냥 망상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너무 허무하고 할아버지도 이제 결국 갔잖아. 이걸로 인해서 뭔가 이제 해코지를 당한 거죠. 대가를 치른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게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시신도 어딘지 모르고 근데 늘 찾아와서 이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맨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불행한 영혼이 된 거지. 그러니까 뭐 저주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뭐 이거 다 그냥 미친 할아버지의 판타지였다. 이거는 너무 좀 허무한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스토리의 추진력이 갑자기 확 떨어져. 무덤 2개 판 것 중에 하나 들어간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저주를 내림으로써 그 정말 나쁜 기업, 나쁜 가문이 정말 3대가 멸하게 되는 과정을 귀여운 토끼가 이어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무서워. 무섭고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이 실제로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게 문장이 깔끔하지 않아요? 맞아요. 읽기가 편해요. 되게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어서 막 문장이 현란하고 묘사가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닌데 아주 뭐 담백한 전개고 문장에 뭔가 이렇게 큰 덕지덕지 수식이 없으니까 이 전개가 굉장히 박진감 넘쳐요.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아주 쉽게 읽혀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사실 마음먹으면 서점에 서서 다 읽을 수 있어요. 서점에 서서 다 읽는다는 게 짧아서가 아니라 재밌어서. 그래서 한번 지금 도대체 이 뭐랄까 떠들썩하게 이 책을 다들 뭐 칭찬을 하고 신문에 나는데 도대체 뭘까 확인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 다음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다음 소설은요. 요 다음 뒤에 붙은 게 머리라는 단편인데, 자 스포일러. 이제 안 보신 분은 가서 사서 보고 오세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머리는 어떤 여자가 변기에 볼일을 보고 일어나면 그 안에 무언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요. 동그란 물체인데 이 똥으로 돼 있어. 뭐 그런 자세한 묘사는 안 나오지만 그런 걸로 추정이 돼. 똥이야. 이 여자의 배설물로 만들어진 어떤 뭔가요? 흉측하게 생긴 동그란 물체가 말을 걸어. 어머니라고. 어후. 너무 섬뜩하죠. 그럼 물을 내려. 그럼
없어져야 되는데 다음에 볼일 보고 일어나면 또 어머니 불러. 세월이 흘러서 이 여자가 집을 옮겨도 따라오고 결혼을 해서 따라오고 얼마나 싫어, 얼마나 무서워. 아우 너무 싫어.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화장실 갈 때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여자가 방광염에 걸릴 지경. 근데 어쨌든 뭐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 해서 한 번은 이 여자가 이제 그 삶의 고통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더러운 흉측한 물체를 딱 집어서 베란다에 가서 말려 죽이려고. 그 전에 쓰레기장에 뭐 쓰레기장도 한번 가고. 뭐. 버리는데 이제 근데 이제 이 소설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갖다 놔요. 그럼 이거 남편한테 물어봐. 이거 자기가 갖다 놨어? 말을 뭐 걸길래 그냥 갖다 놨어. 그러니까 다들 이 신기한 게 아니요. 아니 그 뭐 알을 까는 것도 아니고 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냅둬. 이게 주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세월이 계속 흘러요. 무심함. 자식이 대학생이 시작할 때는 미혼의 여성이었는데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애가 대학생이 돼서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남편도 회사에 중역이 될 만큼 늙어서 회사에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어느 날 자기 거울을 보고 내가 늙었구나 흰머리가 있구나 이러고 있을 때 또 다시 오랜만에 어머니가 아니고 이게 쑥 팔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얼굴 형태의 흉측한 무언가였는데 온전한 몸을 그것도 굉장히 건장한 육체 되게 이 책에서 관능적으로 묘사가 돼요. 아주 젊은 여자의 몸으로 그 대목이 팔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오죠. 경기에서. 근데 그 대목이 저는 이거 소설 읽으면서 너무 묘사를 잘했어. 되게 진짜 말 그대로 섹슈얼한. 되게 이게 문장을 읽는데 막 보여. 이게 뭐냐면 그 부분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전에는 막 머리만 다니고 뭐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갖다 버리고 말리고 막 별 난리를 쳐서 얘가 몇 년 동안 안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여자가 이제 늙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달갑하고 변기 뚜껑을 손이 이렇게 밀어 올려요. 그리고 손이 하나 또 나와. 가장자리를 잡고 이어 그녀는 거울 안의 변기 속에서 사람의 머리, 물에 젖은 숯 많고 검은 머리카락이 덮인 뒤통수가 미끄러지듯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았다. 정교한 손은 가늘고 긴 손가락을 펼쳐서 변기 가장자리를 꽉 붙잡고 힘차게 몸을 밀어냈다. 골격이 섬세한 좁은 어깨와 그 어깨로부터 우아한 곡선으로 이어지는 길고 가느다란 팔이 나왔다. 그와 함께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진 매끄러운 등과 매혹적인 곡선을 그리며 잘록 들어간 가느다란 허리, 그리고 그 아래 볼록하게 솟은 희고 풍만한 엉덩이. 이거 설명을 하는데 너무 무서우면서 섹시하면서 보고 싶었어? 에? 아니 되게 이게 우리가 그 공포영화 링을 보면 이거 갑자기 TV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어 나오잖아요. 거의 그런 충격이죠. 거의 그런 충격. 아마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변기에서 나오는 건 정말 생각도 못하는. 갑자기 아름다운 존재가 돼서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늙어버린 나한테 어머니 또 어머니에서 너무 그동안 감사했다. 어쨌든 얘를 만든 게 이 여자의 배설물이니까 나 이제 떠나겠다.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대신에 마지막 소원이 있으니 너의 체온이 담겨있는 옷을 좀 다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뒤 대목이 대박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소설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안톤 허라는 번역가가 사실은 뭐 꼭 집어서 얘기 안 했지만 이 소설을 보고 저주토끼가 아니라 그래요? 이걸 보고 이거를 번역해야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마리 그런 거야. 왜 이걸 선택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변기에 누가 말을 거는데 그거 어느 나라 사람이 재미없겠냐. 누구한테도 재밌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사실 작가가 대학생 때 쓴 거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 대학생 때 뭐 했냐? 그러니까 정말 기괴하고 섬뜩하고 재밌는 이야기예요. 얘기의 작품성과 완결성을 따지기 전에 일단 재밌어. 이거는 진짜 단편 영화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안톤 말이 맞아. 설정이 이런데 어떻게 안 봐요? 설정이 또 이런데 엔딩은 와 여러분 꼭 보세요. 대충 공포. 오 쉣! 나 보다가 난 되게 그래서 이거 되게 훈훈하구나. 장성했구나. 오 쉣! 보신 분 계시면은 내 감상에 동의할 거야. 오 쉣이야. 끔찍해. 섬뜩해. 정말 등골이 오싹해. 근데 뭔가 얘 하는 말도 납득이 돼서 뭘 납득이 돼? 오 쉣! 그래서 굉장히 근데 여기까지 전개도 재밌어요. 금방 읽어요. 일단 짧아요. 근데 여기서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심하지? 근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상한 세상이지. 아니 뭔가 저는 이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이 그냥 나 혼자 그냥 생각한 건데 이 여성들이 이 주변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이나 평소에 느끼는 주변에서의 공포, 불안, 뭐 내가 지금 뭐 집에 가는데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다는 그런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게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저는 사실 이런 여성들의 그러니까 남성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공포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여동생이 있어요. 알죠. 네, 여동생이 지하철 타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 나 신도림역에서 사람 갈아타는데 사람들 너무 북적이고 나 너무 막 기분도 안 좋았다. 사람들이 막 너무 막 그래서 오빠 여자들은 그걸 자꾸 만진다. 왜 만지냐. 뭐 그런 경험이 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게 아마 대학생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못 느끼는 내가 남자니까 아예 접할 일이 없는 상상도 못하는 여성들의 공포나 이런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남편이나 저 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신경 쓰지 말라고 청소부 아시는 이런 사람들 여기서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뭐 별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렇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나도 그냥 그냥 별거 아닐까 이렇게 외면을 하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방광염도 걸리고 뭐 일상이 잘 영위가 안 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생긴다는 그런 뉘앙스인가? 라고 봤는데 마지막에 엔딩이 너무 무시무시한 거대한 공포라서. 근데 그렇게 이야기에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잖아. 그치. 근데 보면은 그럼 이 여성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됐을까? 똥을 안 싸고 살 수 없잖아. 똥 안 싸고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라고 막 했을 때 똥한테 그러면 좀 더 다정하게 해줬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메타포인가? 생각했다가도 그 공포의 본질 그 똥이랑 이거랑은 약간 등치가 안 되잖아. 약간 안 맞잖아. 그러면 약간 내가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엄습하는 일상의 공포에 대해서 내가 다정하게 해줘야 되나? 이게 다르니까 그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살자 뭐 그런 건가? 나보다 약한 존재들한테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찾으려고 그래. 그냥 무섭고 섬뜩한 이야기야. 되게 무서워. 환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너무 무서워. 근데 굳이 뭐 따져보면은 남편이 도로 안 갔다 왔으면 좀 퇴치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던데 햇빛차 말라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하여튼 너무 이 여성한테 가혹하잖아. 맞아. 뭐 잘못한 게 딱히 없는. 되게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그런 복면을 당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뭐 어느 특정 변기에 서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따라와. 집을 옮겨도 따라오고 회사로도 따라와. 회사의 화장실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못 도망가요. 방법이 없어. 그러면 못 도망가지 하는 절망 속에 우리가 잠시 빠지잖아. 이게 그 소설의 어떤. 근데 그런 변기에서 뭐가 나오고 이런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데 이거를 소설로 그렇죠. 재밌게 쓴 게 정말 대학생 때였다고. 대박이죠. 보통은 이게 이렇게 써서 지금 우리가 부커상 후보에 올랐으니 방송까지 다루고 있는데 생각해봐. 뭐 지인이나 뭐 후배나 선배가 야 이런 얘기 어떨까 이러면 코웃음 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소설로 쓰겠다 그러면 막 되게 말리거나 야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걸 소설로 쓰면 사람들이 보겠냐? 그렇죠. 뭐 이런 반응들일 텐데 이걸 소설로 썼다는 그 추진력 자체도 저는 굉장히 작가로서 뛰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존경하는 이제 게임 제작자 히데오 코지마라는 분이 최근 히데오 코지마라는 분이 있어요. 메탈 기어 소리드를 만든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만든 게임이 데스 스트랜딩이라는 게임인데 게임 내용은 뭐냐면 택배 짐을 이렇게 짐을 이제 메고 배달을 다니는 거예요. 택배 게임이에요.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게임에서 현실이 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쿠팡이나 이런 이제 그런 택배분들이 집에 와서 그 게임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현실감 있게 하고 싶어서 그 택배 옷을 입고 그 게임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택배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그 타임폴이라고 막 비가 내려가지고 여기 다 밖으로 못 다니는 사람들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택배맨이 없으면은 이게 인류가 이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택배맨들이 이제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비를 맞으면 늙어. 그 타임폴을 맞으면은 시간이 빨리 가. 그 부분만. 이거 안 맞아야 돼? 그걸 맞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동차도 다 녹이 슬고 맞으면은 뭐 그런 설정이에요. 그럼 뭐 반대로 뭐
슈퍼마리오처럼 버섯먹은 커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잘 피해 다녀야 돼.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딱 그 얘기가 들었을 때 택배 짐을 메고 다니고 하는 게임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야 그거- 이 새끼야. 야, 그건 사람들이 평소에도 피곤한데 게임에서 왜 게임에서도 그러냐? 그걸 짐을 옮기는 거 하고 싶겠냐? 말이 되냐? 그러면 피자 배달도 하거든? 피자 박스는 이렇게 쌓으면 안 돼. 피자가 망가져. 이렇게 쌓아야 돼. 어떻게 하면 피자를 그런 짐을 효율적으로 잘 쌓을 수 있을까? 게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라고 공부나 이 새끼야 퇴. 그러니까 그랬을 건데 데스 스트랜딩 정말 대작이죠. 많이 팔렸어요. 그런 아이디어 하나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추진력과 이 끈기와 실력 대단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문화권에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보면은 근데 그 북커상이 저주토끼라는 단편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단편 집에 주는 거예요? 이 책에 주는 거죠. 이 책에 주는 거구나. 그래서 머리가 펌이 되는 거구나. 아무튼 저는 머리 본인 사람들이 남편이 그냥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주변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무도 이 여자의 이거에 관심을 안 가져줘. 그러다가 쑥 나와.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는 참 진짜 김 기자 말대로 여자의 엄청난 공포와 고독에 좀 방점이 찍혔을 수도 있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아무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힘겹게 퇴치했는데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고 너무 그게 너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그 결국에는 아무튼 꼭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거 봤어요? 차가운 손가락? 저는 그거 안 보고 딴 거 봤어요. 차가운 손가락은 어때요? 차가운 손가락도 이것처럼 막 그 신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더 섬뜩해요. 왜 자꾸 섬뜩해지는데? 시작이 어떤 여자가 차에서 정신을 차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깜깜해. 뭔가 내 차에 gat혀 있어. 못 빠져나가겠어. 막 아무것도 안 잡혀. 근데 누군가 목소리가 들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지금 늪이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 차에서. 지금 아마 추정컨대 교통사고 당해서 늪에 처박혔나 봐.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제 문을 겨우 밖에서 좀 도와주고. 문이라는 게 트렁크가 아니라 차문인가? 운전석에서. 응. 겨우 문을 조금 열고 막 이렇게 상반신을 빼고 하다가 갑자기 나 반지가 떨어져 있을 텐데 막 찾다가 밖에서는 지금 늪이라 빠진다 빨리 나와라. 나 반지 찾아야 된다 이랬더니 반지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약간 이상하지. 반지를 왜 갖고 계시지? 하여튼 빨리 나오라니까. 얼른 나와. 그럼 차가 이렇게 가라앉아.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목소리가 우리 빨리 지금 이 늪지를 빠져나가자. 그러고 막 가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냐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그 최 선생님 집에 집들이 갔다가 오는 길에 사고 당하지 않았냐. 그래서 막 가다가 최 선생님 참 뭐 신혼집이 어떻고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근데 최 선생님 참 안 됐지 뭐 이게 자살을 하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로 막 바뀌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가 혼란스럽듯이 이 주인공도 도대체 이게 아까 뭐라고요? 잠깐만 하다가 갑자기 그 목소리가 낄낄낄 웃어. 쉣. 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누군지도 모르는 목소리 이렇게 따라오냐. 쉣. 다시 막 현장으로 가봤더니 진짜 나는 차에 깔려서 죽어가고 있고. 쉣.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영화로 봤으면 그냥 좀 시시한 공포영화일 수 있는데 갑자기 그 친절하던 생명을 구한 줄 알았던 존재가 히히히 웃는 순간. 이게 글로 있는 건 또 다르지. 너무 섬뜩해.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시대 소설 50에서 어떤 거는 또 막 엄청 재밌거나 막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딱 읽으면 재미하나는 진짜 확 재밌는 그런. 그리고 저는 이 즐거운 나의 집 보였어요? 안 봤어요. 즐거운 나의 집 같은 경우에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좀 얘기해줘요. 간단하게. 요거 이제 아파트에 계속 살다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4층짜리 건물을 산 거야. 이 여자분이 남편이랑. 뭐야 갑자기 4층이니까 어떻게 사 4층을. 그 이유가 있던 거야. 가보니까 집이 이제 4층에는 그러니까 4층에 집이 살고 1층에는 뭐 세주고 2층 3층 세주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처음 이제 건물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을 받고 자기네 갔는데 4층이 너무 엉망이야. 놀고. 나 요약 그렇게 못해. 다음 주부터 1분 요약잖아. 당신이 해. 아무튼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사실. 아이가 또 뭐 아이가 또 프로포즈를 당하나 보죠?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제목이 또 아이러니한 제목이니까. 즐거운 나의 집이에요. 이분도 쉽지 않네. 그래서 여기 저는 이 즐거운 나의 집도 보다 보면은 확 이제 반전. 이거는 그냥 어디 뭐 책 읽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금방 읽겠어. 근데 왜냐면 이게 지루하지 않게. 이게 짧아서 한 30분 정도면 30분 정도면 한 편 딱. 그리고 단편을 한 편 읽으면 다음에 또 어떤 무서운 이야기일까 궁금해져. 그래서 요 책은 진짜 많이 팔리면 하다 진짜 팔리면 하다 진짜 많은 분들이 볼만하다. 정보 작가님 좋겠어 되게. 근데 이제 이런 세계가 있었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톤 허라는 번역가가 되게 최근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이 정부라 작가와 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 지금 우리 문학을 세계에 소개하고 있는 큰 두 단체는 우리 이제 정부기관인 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하고 하나는 대산문학상 주는 대산문화재단이에요. 대산문화재단은 상금도 5천만 원이라서 굉장히 많은 데다가 그 작가의 작품을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요새 작가들은 예전에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보다 더 이상을 타고 싶어요. 근데 이 두 단체에서 선정한 작품들이 너무 우리 주류 문단, 소설가, 그러니까 보통 문학상 심사를 교수, 평론가, 소설가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류 문단이 선호하는 작품들을 자꾸 소개하는데 사실 해외에서 먹히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완전 장르 문학이라고 해서 서브컬처라고 조금 약간 B급으로 취급받는 책이잖아요. 이 소설 장르 자체가. 근데 이런 거에 어떤 보편성들을 갖고 있는 물론 SF나 이런 기괴한 뭐 공포 이런 거라고 해서 다 뭐 먹힌다는 뜻이 전 아닌데 자세가 먹히겠죠. 그 중에서 정말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독특한 정서를 갖고 있는 우리 이야기들이 경쟁력이 있다. 해외에서는 지금 그런 게 먹힌다. 지금 주류 문단에서 뭔가 잘못 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더라고. 문학계의 BTS. 그러니까 우리만의 버터. 물론 이제 이 책이 뭐 여러 가지 좀 단점이랄까? 이 문학적인 성취에 못 미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혀를 내두르고 방송 시종일관 너무 재밌지 않냐?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봤냐? 이런 방송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안토너라는 분이 번역할 때 어머니는 엄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소주는 또 소주 이렇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글에서 약간 그 음을 살려가지고 과감하게 한 거죠. 과감하게. 대담하게. 근데 그게 약간 요즘 진짜 트렌드랑 좀 맞지 않나. 요즘에 진짜 K 뭐 컬처 잘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근데 저는 일단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이었고 정력 기자는 책을 읽되 약간 주류 문학을 좀 그대로 그동안 많이 읽어왔죠. 그런데 약간 사대주의가 있었죠.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이제 장르 문학은 근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장르마다 장점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이번에 좀 많이 읽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이런 책은 돈 주고 안 샀어요 그동안. 근데 아까 김 기자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얘기한 문장 여기서 써있지만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듣지만 이거를 처음 들어보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절묘한 단어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들이 상당히 세련되고 많은 층위를 갖고 있는 두터운 문장들이어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 작가 인터뷰 중에 우리가 이런 걸 무시하지만 사실 도스토옙스키 소설 보면 이분이 작가가 이제 슬라브 문학의 박사학위를 딴 분이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거 섭렵을 하셨겠죠.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귀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환상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고전이라고 알고 있는 소설에 사실 많이 있다. 왜 자꾸 고정관념과 사대주의를 다시 고집하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네. 저는 이 문장 저주에 쓰인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드는 법이라는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혹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누구를 이제 꼬셔가지고 엿되게 만들려면은 그만큼 매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뭐가 너무 매혹적이라면은 저주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얼마나 이게 곱씹을수록 많은 이야기들이 집처럼 나오잖아요. 이게 재밌어요. 재밌어서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책 읽기에서 이게 저 책은 좀 부담스러워라는 책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재밌어요. 강추. 가서 지금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막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읽어보시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라 작가 인터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정보라 작가의 취미는 집회 참석이에요. 데모 나가시는 거예요. 네, 데모가 취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세월호 추모 집회도 나가시고 동아일보 기사는 첫머리가 인터뷰 기사 치고 독특한데 전화 딱 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 소감이 어떠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집회에서 갔다 와서 너무 춥다. 이게 소감이다. 이러셨대요. 굉장히 낙태 뭐 반대 이런 집회도 가시고 굉장히 활동적인 이제 실천적인 지식인들을 지향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제가 먼저 접하고 읽어서 더 좋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유형의 작가에서. 그렇구나. 진짜 뭐랄까 사람 캐릭터 자체가 약간 좀 매력적이네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신 게 지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댁이 포항이라서 우리 얼마 전에 갔던 죽돌시장을 갔는데 거대한 해산물 그 문어 큰 게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뭐 문어, 김, 새우, 게 이런 걸 소재로 좀 소설을 쓰고 계시네요. 김이 복수 김이 막 커져가지고 김이 변기에서 나와. 어우 너무 싫다. 문어가 막 변기에서 나와. 문어는 이게 진짜 맘 먹으면 우리 이제 큰일 나지. 큰일 나지. 문어를 씹어 먹잖아. 문어 우리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까지. 돌문어. 그 소재만 들어도 너무 재밌어. 나 샤워하는데 밑에서 문어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막 발이 끈적끈적해서 막 닦는데 막 자꾸 막 촉수가 당겨. 발이 뚝뚝 끊기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막 샤워가 아니라 막 김이 막 나와. 너무 무섭다. 소설 한 편 다 봤다. 네. 그죠? 여러분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다. 저는 다른 단편도 곧 보려고요. 이렇게 생각 드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 웹진에 연재해야 되는데 그 웹진에서 12지 그 12개의 동물을 소재로 이제 나눠서 하나씩 맡아서 쓰기로 했대요. 소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좀 늦어갖고 남은 게 토끼랑 양밖에 없었대. 근데 양은 내 도저히 모르겠다. 양은 어렵지. 양의 세계는 모르겠다. 양으로 뭐해? 네. 우리나라 양도 많이 안 키워. 그러니까 그래서 토끼로 이렇게 더 무섭잖아요. 더 무서워. 호랑이가 이런 무섭겠어? 그치. 원래 무서운 게 막 용이 막 나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죽여야겠다. 저 잡으면은 용찬 주문을 주겠구나. 아이템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토끼는 때려도 뭐 딱히 없으니까. 더 무섭지. 더 무섭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다뤘던 소설은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Cursed Bunny였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무슨 책 다룰까요? 다음 주는 좀 구하기 어려운 책인데요. 장정일 작가 혹시 아시죠? 그 90년대로 돌아가서 당시 아주 저주토끼 같은 충격적인 작품이었던 아담이 눈뜰 때라는 작품을 안 팔던데 이거. 안 팔아요. 절판됐나 봐. 절판됐어. 그래서 도서관 가셔. 이북 있나? 이북 없죠 당연히 절판됐. 그러니까 이북이 없더라고. 이북 없어. 어떻게 봐야 돼? 절판된 책은 이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도서관 가서 빌려보세요. 저도 빌려서 빌려요.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아담이 눈뜰 때 다음 시간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기자 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책 봐 안녕. 책 좀 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